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지아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참고로 조지아는 로마에서 동쪽 직선거리로 약 1,000km 떨어져 흑해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국가예요. 수도는 트빌리시고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지아는 저희 부부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지하게 와인 정보를 찾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셔볼 기회가 적은 질 좋은 조지아 와인도 6병을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 씨는 조지아 와인을 떠올리면 뭐가 가장 먼저 연상이 되세요? 아주 유구한 와인의 역사.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에서 재배되는 많은 포도나무가 조지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와인을 뜻하는 단어인 프랑스의 뱅, 네. 이탈리아의 비노, 영어권의 와인 등이 조지아에서 와인을 뜻하는 그비노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조지아 와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게 바로 유구한 역사죠. 조지아 사람들도 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못 봤지만 유명 관광 포인트인 마더 조지아 동상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수도 트빌리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는 와인을, 적에게는 칼을 내민다는 뜻으로 조지아의 와인 사랑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재죠. 그리고 조지아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이나 골동품을 보면 포도 덩굴이나 포도 송이, 잎사귀 같은 문양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조지아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와인을 저장하고 발효하고 숙성을 시키는 특별한 토기인 크베브리는 조지아 와인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크베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렌지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미.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베브리로 와인을 만드는 양조법은 조지아에서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크베브리의 원산지, 모양, 원료, 용량, 생산 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PGI를 획득했다고 해요. 이 법에 따라서 크베브리는 조지아에서 얻은 원료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가 이 크베브리로는 아주 일각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독보적이네요. 여하튼 고고학자들은 남부 코카서스 지방을 세계 최초의 와인 생산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남부 코카서스에 해당하는 국가가 바로 조지아, 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고 일부는 이란과 터키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조지아를 세계 최초의 와인 생산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증거 때문이에요. 더 사이언스 타임즈의 2017년 기사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와인 생산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대와 조지아 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다크렐리 고라 지역 고고학 기획 발굴, 요거를 줄여서 그레이프라고 하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다. 그레이프 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주 양조 자치를 발견했다고 국립과학원 회보인 PNAS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은 조지아 수도인 티빌리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가다크릴리 고라와 슐라베레스 고라로 불리는 지역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굴된 8개의 대형 토기의 잔유물을 분석한 결과 포도와 와인의 흔적을 말해주는 타르타르산의 존재가 확인이 된 거죠. 네, 이렇듯 태초의 와인 생산지라는 명예로운 수식어와 함께 조지아에서는 한 번도 끊임없이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이어져 왔어요. 물론 굴곡은 있었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탓에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와인 산업도 정치 상황에 따라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반복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조지아의 역사적 갈등을 여기서 풀어내려면 1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핵심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시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고요. 특히 18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이 조지아의 지배권을 손에 쥔 이후부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독립을 못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하면서 비로소 12월 25일 독립해서 조지아 공화국이 되었던 거죠. 문제는 조지아 와인 산업이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네. 소비에트
소비에트 정권 하에 조지아의 유서 깊은 와이너리들이 폐쇄됐었고요. 많은 포도밭과 와이너리가 소비에트 소유가 되거나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소규모 와이너리는 대규모 농장으로 통합됐고 포도 품종은 16개로 제한되면서 조지아 와인의 장점인 개성이 모두 몰수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이 시기에 포도밭이 확장이 되긴 했어요. 와인들도 소비에트 연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 반알코올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조차도 많이 하향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 이어진 정치적 문제도 와인 산업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쳤어요. 네. 코카서스 지역의 패권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한 러시아가 네. 2008년 자국 및 보호라는 명분 아래 남오세티아에서 조지아와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전쟁은 5일 만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났고 조지아는 영토의 20%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러시아는 2006년부터 7년간 조지아 와인 수입을 금지해서 조지아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수입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군대까지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조지아가 EU 가입을 되게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지아 와인 산업은 독립 이후 탈러시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어요. 네. 역사적인 와이너리를 재건하고 네. 소규모의 와이너리들이 연달아 탄생하면서 와인의 품질 관리 및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거죠. 이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55,000헥타르의 포도밭에서 무려 525가지나 되는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1088개 와인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사실 역사적으로 조지아는 가양주 문화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들이 마실 목적으로 만드는 와인까지 따지면은 1088이라는 숫자에 0을 하나 더 붙여야 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참고로 1088곳의 와이너리 중 350개의 와이너리가 해외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으로의 2020년 수출량은 2019년 대비 3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6년 연속 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이라고 하네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조지아 와인이 다시금 세계 와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멸종 직전인 조지아의 토착 포도 품종을 발굴하고 다시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추럴 와인에 대한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이 급증한 것도 주요했고요.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와인을 만들 때 첨가물 없이 포도로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게 조지아의 크베브리 양조법이에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크베브리 양조법은 8,000년 전에 선조들이 와인을 만들던 방식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사츠나 캘리라고 부르는 돌 또는 나무로 만든 압착기에 포도를 으깬 뒤에 그대로 크베브리에 넣습니다. 이때 대개 줄기도 함께 넣는데 전체 머스트의 양이 용기의 4분의 3 정도만 채운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요. 가끔 와인을 저어주는 일만 하고요. 한마디로 발효를 위해 인간이 개입하는 건 저어주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3주 정도를 둔다고 해요. 포도 찌꺼기가 크베브리의 아래로 가라앉고 네. 발효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크베브리의 뚜껑을 돌이나 유리 혹은 금속으로 완전히 밀봉합니다. 그리고 3에서 6개월 동안 추가로 침용을 거칩니다. 이 기간은 포도 품종의 특성이나 양조자의 철학에 따라 짧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봄이 오고 와인이 준비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병입을 하거나 숙성을 더 하기 위해 맑은 와인만 따르내서 다른 크베브리에 담으면 끝입니다. 참고로 이 크베브리 양조는 청포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껍질과의 오랜 침용으로 색이 마치 호박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오렌지 와인, 엠버 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베브리 양조의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척이에요. 네. 크베브리는 용량은 작게는 100리터에서 1200리터까지 아주 네. 거대하기 때문에 네. 내부 세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염된 크베브리에서는 절대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부가 밀랍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청소가 용이하긴 한 편인데 쉽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크베브리 내부를 알칼리성 용액으로 씻는다고 해요. 근데 씻어낸 물이 정말 맑은 색을 낼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사실 정말 고된 작업이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죠. 크베브리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사람 한 명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계속 닦는 거예요. 그냥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크베브리 세척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전문적인 세척 도구도 7가지나 돼요. 자, 이 정도면 조지아 와인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와인 생산지와 품종에 대한 이야기는 와인을 시음하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 6종의 와인을 시음할 건데요. 6종 모두 레드 와인입니다. 사실 저희도 뭐부터 마셔야 될지 전혀 몰라요. 우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와인은 두글라제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들이에요. 이 두글라제는 조지아가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1984년 당시 최대 규모로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조지아의 모든 지역에 포도밭을 소유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죠. 우선 이 와이너리 걸 먼저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이 구레만이나 적혀있는 와인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와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네. 레이블을 보고 있긴 하지만 블라인드 테스팅 같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크베브리 양조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지아에서 크베브리 전통 양조법으로 만드는 와인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이 5개는 그냥 일반 와인입니다. 마지막만 크베브리입니다. 기대된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블을 보면 네. 구레마니 셀라 크바렐리라고 적혀 있는데 네. 구레말리 셀라는 두글라제 와이너리의 자회사라고 해요. 네. 빈티지가 2017 빈티지네요. 드라이 레드 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도 품종 정보는 없는데 백 레이블을 보면 카케티 지역의 소지역인 크바렐리에서 제외된 사페라비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 카케티 같은 경우는 조지아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 산지예요. 나라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포도밭이 해발 250에서 800m의 고지대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재배 품종이 화이트에는 르카치텔리가 있고 레드에 지금 마셔볼 사페라비인데 이 두 품종 모두 조지아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 소지역인 크바렐리가 사페라비 포도 품종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네. 사페라비는 산도가 높고 과실량이 강한 품종인데 껍질과 과육이 모두 붉은 몇 안 되는 포도 품종 중 하나입니다. 네. 특징적인 향은 다크베리, 감초, 구운 고기, 담배, 초콜릿, 향신료 향이 특징이고 잉크처럼 깊은 색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과연 그런지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르크로 밀봉이 되어 있네요.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 코르크 상태 좋은데요? 자. 아이고, 선배가 좋아할 스타일이다. 아, 그래요? 체리체리하고 근데 되게 눅눅한 향이 나긴 하네요. 일단 테이스팅이니까 이거 흰 거 이거 대보자. 색을 보겠습니다. 향이 맑아서 그렇지 그래도 생각외로 좀 진한 색을 띠네요. 네. 영롱한 루비색인데 빈티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착각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끝에 아직도 미세하게 퍼플기가 살짝 보이거든요. 와, 이 정도면 저는 블라인드 테스팅할 때 빈티지 못 맞췄을 것 같은데요. 엄청 가볍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탄닌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이 사이사이 꽉 붙네요. 그리고 우드향이랑 타르 담뱃잎 향이 지금 잔향으로 코끝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설명대로 감초향도 올라오네요. 향신료 향도 좀 많이 느껴지고 초콜릿이 있나요? 초콜릿도 있어요. 다크 초콜릿 향이 은하게 올라와요. 와, 이거는 좀 반전이 있네요. 향보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잔향이 더 세요.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테이스팅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와인으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구레마니 셀라고요. 피로스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빈티지는 2019년입니다. 세미드라이 레드라고 적혀 있고요. 세미드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살짝 잔당이 있는 것 같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백레이블을 보시면은 역시 카케티 지역이긴 한데 품종이 사페라리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여러 다른 레드 품종이 블렌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피로스 마니는 조지아의 국민 화가의 이름인데 네. 유명한 노래인 백만송이 장미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마신 사페라비의 여러 품종이 블렌딩 된 스타일이니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마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부터 이미 맑습니다. 일단 색을 볼게요. 엄청 많네요. 손톱의 형태까지도 아주 잘 볼 수 있는 퍼플기가 아주 미세하게 깔려있는 어두운 루비색이에요. 근데 경도가 밝습니다. 이거는 약간 사탕 계열 향이 나는데요. 아까 약간 세미 스위트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좀 잼 같은 체리 향이었다면 얘는 체리 사탕 같이. 이거 먹으면 취하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상큼해요. 엄청 상큼하고 스위트함이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세미 스위트에서 조금 더 드라이한 쪽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안에서 산미는 잘 느껴져요. 지금도 신침이 올라오는데 탄닌 어디 갔지? 좀 가볍게 즐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20대 요즘 젊은 분들이 와인을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요거 권해드리고 싶네요. 바로 세 번째 와인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와인은 타브크 베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빈티지가 2020이에요. 드라이 레드 와인이라 써져 있습니다. 백레이블을 보면 카르틀리 지역이에요. 포도 품종 이름이 앞에서 봤던 타브크 베리입니다. 카르틀리
카르틸리 지역은 수도 트빌리시가 있는 중앙 지역이에요. 네. 산맥으로 둘러싸인 형태라서 포도밭도 역시나 450에서 7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생산량만 보면 아까 설명을 드린 카케티에 비해서는 매우 적습니다. 품질 위주의 소규모 와인 생산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타부크 베리는 카르틸리 지역의 주요 레드 품종입니다. 네. 점토와 모래 토양에서 모두 잘 자라고 수확량이 많다고 하네요. 발음하기 어려운 타부크 베리는 다재다능한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스파클링은 물론 로제, 레드, 심지어 스위트 와인까지 다채롭게 활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장미, 딸기, 체리, 흙, 허브의 향이 주도적이고 미디엄 바디의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정말 퍽퍽기가 확실하게 도는 이제 네. 중간 경도의 네. 미디엄 정도 이상의 바디가 있지 않을까 상상이 네, 되는 네, 네. 동물적인 향들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첫 향에서 원래 앞에 있는 와인들을 베리베리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첫 향에서 가죽인데요. 특이하네. 말린 허브, 가죽, 타르. 보통은 2차 향에서 그런 숙성된 향들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에어링을 좀 해주니까 내 베리 향이 올라오네요. 얘도 굉장히 녹익은 말린 체리향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미디엄 정도 바디예요. 미디엄 플러스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미디엄 바디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실키해요. 네, 실키해요. 탄닌감이 이 사이에 붙었다가 싹 사라져요. 맞아요. 네. 되게 모래처럼 빠져나간 느낌 이 네. 사이로. 산미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세지 않네요. 그러니까는 밸런스가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밸런스가 들어요. 진짜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쭉 테스팅해보죠. 너무 기대된다. 네 번째 와인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네. 사페라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빈티지는 2020입니다. 백레이블을 보면은 이건 역시 카케티 지역에서 재배한 사페라비로 만든 와인이네요. 다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시음하죠 이건. 네, 알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세 번째 와인과 조금 저는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확연한 퍼플기가 도는 루비 색이고요. 네. 얘도 체리 사탕 빤 향이다. 결국 사페라비는 약간 그런 체리 향이 주도적이네요. 보니까. 체리랑 신선한 자두향들이 음. 많이 깔려 있네요. 에어링을 하니까는 좀 뜨뜻한 약초류의 향들이 올라오네요. 스윗 스파이시가 퍼지려고 합니다. 탄닌감이 좀 있는데 산미가 거의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침이 엄청 올라오네요. 그럼 신침이 네. 엄청 올라오네요. 아마 우리가 가장 좋은 와인부터 먼저 시음을 한 것 같아요. 사페라비트 포도 품종의 특징이 어떤 건지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히고 네. 있어요. 굉장히 체리체리하다가 나중에는 우드,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 또는 담뱃잎 향들로 싹 커버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잔향의 길이가 아주 오래 가진 않아요. 네. 첫 번째는 좀 길었어요. 저게 제일 좋았던 와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는. 다섯 번째 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쿠잔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빈티지는 2018년이고요. 드라이 레드 와인입니다. 백랩을 보시면 카케티 지역의 소지역인 무쿠잔이에서 재배된 사페라비브로 만든 와인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요거랑 좀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품종도 똑같은데 지역만 좀 다른 거거든요. 무쿠잔이 역시 아까 설명을 드린 크바렐리와 함께 사페라비 품종으로 드라이한 레드 와인을 만드는 소지역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대체로 무쿠잔이에서 만든 이 사페라비 품종의 와인은 진한 석류색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잘 익은 베리의 향, 벨벳 같은 질감, 은은한 오크 향이 좋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먼저 보겠습니다. 퍼플기가 껴있는 진한 루비 컬러입니다. 향에서 이미 보고 와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유제품 향 나지 않아요? 맞아요. 얘도 당연하게 체리 사탕이겠지 이랬는데 아니네요. 앞서 와인들보다 되게 차분합니다. 첫 향이. 좀 고소하고 에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베리 향이 올라오나. 얘도 그 안에 체리가 있는데 체리 표면을 우유를 적셔가지고 우유통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목탄 향이 좀 깔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탄 향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시원한 허브류의 향, 그다음에 숲속 같은 향. 이거는 같은 포도 품종이지만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면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와우. 첫 번째 와인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와인이에요. 탄닌은 곱습니다. 파우더처럼 아주 고운 네. 탄닌감이 산도도 거칠지 좋고. 않게 이에 붙었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잔향을 좀 즐겨볼까요? 이거 영 길어요. 고급 와인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잔향은 그렇게 다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와인이 좀 다크했는데 네. 여기 잔향은 오히려 말린 감 같은 그런 류의 맛이 빈티지 2000 아, 이거 좀 있습니다. 18입니다. 그럼 딱 봐도 어떻게 고급 와인인 게 병이 말린 무거워요. 감 같은 향이 올라오지. 그리고 끝에는 동물적인 향들이 좀 나요. 가죽 향이 싹 올라오면서 근데 절대 거부감이 없습니다. 스타일이 좋은데요? 자, 다음 마지막. 와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와인이고요.
다른 와이너리 와인이라 기대가 되죠. 와이너리가 KTW라고 합니다. 2001년 가족 전통을 기반으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 조지아에서 가장 큰 와이너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 레이블에 정보가 친절하게 써져 있는데요. 네. 왼쪽 정보와 오른쪽 정보가 매칭이 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하튼 오른쪽 정보만 보면 이 역시 사페라비 품종으로 만들었고요. 드라이 레드 타입이고 크바렐리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카케티 지역의 크바렐리 소지역에서 재배한 사페라비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빈티지가 어려요. 2022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래에 있는 정보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크베브리 와인이라는 내용인데 솔직히 이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리터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크베브리의 용량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23이라고 적혀있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밑에 정보를 계속 보면은 총 3,200병을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마실 와인이 1,760번째 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1%고요. 아까 마셨던 와인들도 솔직히 알코올 도수가 다 높지 않아요. 12에서 13%고 아까 마지막에 마신 저희가 좋다고 했던 와인 무쿠자니만 13.5%입니다. 이 백레이블을 보면은 포도 원산지에 대한 설명과 이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심혈을 기울인 포도를 줄기를 제거한 뒤에 파쇄하고 크베브리로 옮겨서 발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효를 끝나고 나면은 머스트를 빼서 다른 크베브리에 옮긴 뒤에 6개월을 추가 숙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다크 루비색의 잘 익은 블랙 프루트 향, 말린 과일 아로마가 특징적이고요. 벨벳과 같은 탄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색이 굉장히 영롱하죠? 영롱하다. 퍼플기가 확연히 도는 짙은 루비 컬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영롱하고 밝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짙어요. 첫 번째 향을 맡으니 와 향이 너무 맛있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젤리 정도야. 와우. 지금 여태까지 테이스팅한 와인하고 완전 200% 달라요. 이거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진한 포도향. 제가 완전하게 젤리 덕후거든요. 하리보 젤리의 봉투를 딱 뜯었을 때 팍 올라오는 그 과실의 스파이적인 향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상큼하고 계열 자체가 조금 더 산미가 있어서 체리 플러스 라즈베리류의 향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구수한 향이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약간. 약간 막걸리에서 느껴지는 향인데요. 누룩향처럼 네, 구수한 그죠. 향이 올라와요. 뭐랄까 하리보 젤리를 딱 뜯었는데 알고 보니 그 밑에 쌀과자들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맛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크베브리 자연 발효를 하다 보니까. 산미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닌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실키하고요. 금방 사라지는 편이에요. 근데 향이 도드라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시간 지나서 조금 더 시음해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 오픈한 김에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첫 번째부터 시음을 해볼게요. 이제는 순서를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급 와인을 좀 뒤로 해서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부터 다시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그레마니 와인의 크바렐리입니다. 와, 지금 안은 들고 오랜 시간 주니까 보통 오랜 시간 두면 오크 숙성을 하는 레드 와인들은 카라멜 향이 덮이는 편인데 얘는 누룽지 향이 좀 덮이네요. 절대 그렇게 달큰한 류의 짙은 향으로 가지 않네요.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 시음이기 때문에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향을 좀 오래 즐기고 싶어요. 대부분의 와인들이 이 향이 안 나거든요. 깨보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더 체리체리했는데 지금은 되게 다운됐어요. 은은한 우두향과 베리류의 향 중에 뭐가 더 도드라지고 있는지 모를 만큼 되게 비슷하게 나고 있고요. 좋은 와인. 아주 곱게 붙는 탄닌, 긴 여운. 풍미에 올라오는 감수향도 되게 감미롭고요. 저는 이 와인이라면 오늘 당장 저녁에 밥 먹으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좀 천천히 시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두 번째 초이스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무쿠잔이죠? 네, 무쿠자니입니다. 얘는 좀 더 잉크가 됐어요. 깨보겠습니다. 엄청나게 구수한 누룩향이 올라옵니다. 카라멜, 초콜릿 이런 류의 짙은 향들이 아니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등비등할 정도로 좋습니다. 역시 저희 두 번째 초이스입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셔보니까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네, 타부크베리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안 흔들고 가만히 맡으니까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구수함을 가미한 다크체리가 들어가 있네요. 또 깨보면 코끝을 찌르는 듯한 잉크향과 말린 체리류의 향이, 아까도 말렸다라는 표현을 얘한테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류의 향이 올라오네요. 시간 지나니까 많이 고급스러워졌는데요. 어쩌지?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바꿀까? 잠깐만.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타보크베리도 좋은 와인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한테 기회를 줘볼까요? 네. 아, 네 번째, 다섯 번째. 빠르게 해볼까요? 진짜로 체리향에서 약간의 비티한 자몽향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와인을 앞서 많이 시음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반보다 더 덜 달게 느껴져요. 이 와인은 정말 초보분들이 드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다섯 더- 번째 와인은 향이 또 개선됐어요. 좋아지고 아, 있네요. 얘는 편안하게. 자, 그럼 마지막 와인. 크베브리는 또 어떻게 변했을지 시간 동안.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약간 한방. 그쵸, 느낌이에요. 쌍화탕 향 네. 나죠? 구수한 쌍화탕. 와인을 많이 시음해서 그런가? 이에 붙은 탄닌이 안 사라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 여운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운이 희미하지만 구수한 향을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크베블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브레마니의 커럴리 너무 좋았고요. 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조지아 와인을 생각할 때는 좀 가볍겠지? 또는 좀 약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우면서 좀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있어서 이거를 다른 표도 품종과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는 품종이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없어요. 오늘 네. 6병 약간 취기가 전 올라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짙게 올라.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건배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우말조스. 좀 길죠? 말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조지아에는 수프라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홈파티 문화인데요. 여러 사람이 집에 모여서 와인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문화예요. 여기는 타마다라는 리더가 꼭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좌장인데 타마다의 역할은 술자리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걸고 가운말 주스라고 건배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타마다가 따라주는 술을 한 번에 다 마셔야 된다고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원샷 문화인데 근데 원샷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칸치라고 부르는 술잔 때문이에요. 이 칸치는 동물의 뿔로 만든 잔인데 아래가 뾰족해서 잔을 테이블에서 위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을 내려놓으려면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칸치에 마시지는 않고 요즘에는 이제 와인잔에 마시고 글라스에 마시는데 전통적인 문화를 생각해서 손님 초대하면 꼭 이 칸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이킹들 맥주 마시는 것처럼 아. 꿀꺽꿀꺽 마시는 게 신기하고 재밌는 문화죠. 무서웠습니다, 저는. 네.